네, 그러면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역대급 접전이 벌어질 것이다. 초박빙의 승부가 예측이 된다. 이렇게 당초 예상했던 거와는 달리 글쎄요, 뭐 상당히 싱겁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허탈하죠. 네, 허탈하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주요 경합주 7개 주 역시도 싹쓸이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보세요?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했다기보다는 네. 민주당과 해리스 진영에 문제가 있었다. 아.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번 지금 캠페인을 했거든요. 2016년, 20년, 24년. 근데 전략이 똑같아요. 워딩도 똑같습니다. 네. 전략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2016년 성공했고 20년 실패했고 이번에 또 성공했거든요. 예. 그러면 실패했는데 실패한 전략을 그대로 갖고 나왔는데 이번에 또 된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민주당 해리스에게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캠페인은 똑같았지만 똑같은 걸 유지한 게 먹힌 거거든요. 그 왜 먹혔느냐? 상황이 변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2020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죠. 그랬죠. 이건 유럽의 전쟁은 1945년 5월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전면전은. 거대한 불안. 지금 수백조가 돈이 들어갔어도 끝없는 하마거든요. 지금. 유럽의 안보 불안.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입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중동의 화약고 터졌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변수는 뭐 미국 표심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지만 김정은 핵개발, 무한정. 그러니까 글로벌 정세가 불확실성의 세계로 가요. 그다음 두 번째는 미국 경제입니다. 경기 지표는 좋은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의 안정이라고 하는 건 소비입니다. 마음대로 소비하는 과소비거든요. 정말로. 네네. 근데 그게 어려워졌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이 한때 세계 GDP의 40%를 차지했었는데 지금 25%도 안 되거든요.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국내 정세도 불안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런 불안을 야기되면 스트롱맨이 나타납니다. 그다음 우경화, 자민족 중심주의. 그러니까 유럽이 우경화하잖아요. 네오나치들이 판을 치고 민족주의자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양쪽 민족주의 충돌이거든요. 이탈리아의 총리는 무솔리니 후에 추종. 그다음에 마크롱 대통령이지만 르펜 우파의 약진. 유럽에서 우파들 극우파들이 지금 성장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스트롱맨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가치나 올바른 이것보다는 거칠어도 센 사람을 요구하거든요. 그게 딱 맞는 게 지금 트럼프거든요. 그러면은 이 해리스 부통령은 강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 피의자고 본인은 검사고, 그다음에 여성이고, 인구 유권자 절반 여성이잖아요. 그다음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가 한 40% 되는데 해리스 부통령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엄마가 인도니까 아시아계, 아버지가 자메이카니까 흑인, 자메이카는 중남미 가까운 히스패닉, 다 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해리스 부통령이 강인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믿을 수 있다. 그랬다면은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이겼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약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았을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강인함으로 그냥 표가 갔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근데 민주당에 대한 정권 심판. 그다음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마케팅, 폴리티컬 정치 마케팅에 저는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해리스도 그것 때문에 승복 연설을 했잖아요. 승리를 축하한다면서 평화로운 정권 이양에 관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해리스의 태도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에 21년 1월 캐피톨 사태 그게 문제였고 사실 당선돼서 뭐 축하는 드리지만 어떻게 이 미국 대통령 세계의 패권 뭐 지금 많이 힘은 그래도 지도국가인 그 후보가 선거 끝나기도 전에 선거 불복을 예고하고 그게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은 저건 당연한 거고 어느 국가에서도 뭐 당연한 수순이지 특별한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오히려 전날 사실 이미 끝났거든요. 예. 그때 시간을 두고 충격을 좀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을 좀 하고 나서 나와서 차분하게 이제 승복 선언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이제 트럼프 정부 2기는 어떤 좀 변화가 예상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당장 이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또 자국 우선주의의 기조가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좀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2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 트럼프 이제 당선인은 다음번이 없어요. 이게 예, 끝이에요. 4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보여줘야 되는? 그러니까 1기 때는 뭔가 다음번에 되기 위해서는 성과에 집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2기 때는 이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제 다음번 안 나오니까. 그랬을 때 과연 1기 때보다 더 강하게 나갈 거냐? 아니면 1기 때 뭐 그렇게 거칠게 다 떨어졌잖아요. 그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학습 효과 때문에 2기 때는 좀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좀 이름을 역사에 새기는 방식으로 갈 거냐. 요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오는 말로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더 강하게 가겠다는 얘기인지. 왜냐하면 스태프들도 1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공화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이제 아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림이 뭐냐면 지금 공화당이나 이제 해리스도 아직 끈을 안 놓고 지금 미련을 가진 것 같거든요. 차기에. 예, 예. 이렇게 저 수락 연설을 보면 그럼 이제 트럼프의 캐비닛 안에서 이제 차기를 보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당장 이제 벤스 부통령 젊잖아요. 그렇죠. 젊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아들 주니어 정치에 야심이 있을 거고 또 머스크를 띄운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머스크도 지금 보니까 뭔가 밑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거칠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남았지만 이제 시작되겠지 1월에. 근데 사실 2년이에요. 그렇죠. 왜냐 2년 뒤에는 이제 2년 뒤에 중간 선거 하거든요. 네네. 그럼 중간 선거에서 만일에 참패하게 되면은 다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임기의 중간 선거에 깨지게 되면은 급속히 레임덕이. 레임덕이 바로. 그러니까 예. 저 2년을 과연 처음처럼 거칠게 갈 거냐? 아니면은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성과를 얻으면서 불협화음은 덜 가겠느냐? 그건 지금 점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보호주의 기조를 대폭 강화해서 미국의 제조업 기반 재건을 도모할 거다 이렇게 공약을 해왔습니다. 한미 FTA로 연결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보호무역주의. 본인이 그렇게 말한 걸 기억되거든요. 우리 시민들은 세금 낼 필요 없고 관세를 올리면 그러니까요. 된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의 민심은 중산층들이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잔뜩 실어다가 소비하면 행복하게 느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중산층들의 소비를 보장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관세를 높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가. 그렇다고 해서 관세를 높이면 이 들어오는 수입을 막고 미국의 제조업이 그걸 대체해서 싼 물건을 공급한다. 그럼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조업이 없거든요. 그럼 관세를 올리면 수입 물가가 더 비싸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관세 올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날의 칼이죠. 관세를 올려서 수출 경쟁력을 세우겠다 그러는데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지금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단 뭐 고관세는 필연적입니다. 일본은 뭐 이제 엔저에다 벌써 때리기 시작을 했고, 우린 머니머신이라고 그랬고, 중국은 이제 60% 관세를 예고했거든요. 어쨌든 그 흐름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가 해답이면 모든 국가가 고관세를 매기면 되겠죠. 역사적으로 고관세는 충돌로 끝났어요. 경쟁력은 저변에서부터 이렇게 살아나는 거지 관세로 해결한다 그러면은 뭐 누구든 관세를 안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세는 만능의 보검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관세를 올리고 장벽을 쌓겠지만 네. 그러나 그걸 무한정 올리게 되면 저게 도리어 부메랑으로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은 감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나 무한정 올리기는 쉽지가 않다. 예. 자,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대선 기간에 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이제 시사하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뭐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근데 재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머니머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미 협상을 이미 하지 8% 않았습니까? 이상을 인상을 해서 예. 1조 5천억 이상을 주기로 했고
합리적이고 다른 국가에 비해서 다른 사례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에요. 적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100억 달러는 계산도 합리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전임 때는 50억 달러라고 했었죠. 갑자기 더블 두 배로 옮긴 것 뿐이고. 13조 원 규모인데요. 그럼요. 13조 원이면은 우리가 월급을 주게 됩니다. 주한미군 월급을 실제로요. 지금 주는 그 방위비 분담금, 주둔비 분담금도 다 못 써서 매년 남아요. 몇천억씩. 그러니까 그런데 본인이 얘기를 했고 거기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큰 돈도 아닌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전임 정부에서 합의를 했더라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재개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협상은 요구할 거예요. 그러나 무한정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서 우리가 요거를 수용할 건 수용을 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상황은 또 안보 우산도 받고 하는 거지 뭐 무한정 100억 달러는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피곤한 과정은 예고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네, 이제 이런 가운데 또 윤 대통령이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이른 시일 내에 만나자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미동맹 그리고 안보, 경제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경제는 이제 부담이 커집니다. 확실히 커집니다. 확실히 커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보호무역주의에 맞는 거기에 맞는 전략을 뭐 수립을 해야 되고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안보는 지금 이제 북핵 문제가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전임 2018년, 19년과 지금 상황이 본질적으로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정권도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예. 만나자고 해서 뭐 무조건 다 달려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2018년, 19년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번 임기를 준비해야 되는 때고 하필이면 싱가포르 하노이 때가 본인의 정치적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럽이 미국의 외교안보에서 1순위는 유럽입니다. 2순위는 중동이고. 근데 유럽에서 전쟁이 터졌고 중동에 전쟁이 터졌거든요. 그럼 북한 문제는 세 번째로 밀려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의 김정은에게 달려갈 만한 상품성은 그때와는 다르다. 네. 그러니까 당장 무슨 현상 변경이나 파격적인 일보다는 먼저 우크라이나, 중동 여기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결국 또 폴리티컬 이 정치적인 마케팅에 능한 분이니까 어떤 형태로든 김정은 정권과의 어떤 정치적 거래 내지는 협상은 하려고 할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걱정이 뭐냐면 북한 핵을 인정하는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북핵 용인론 현실론 이게 핵군총론이거든요. 여기서 맞고 동결하고 북한 핵은 인정해주고 부분적으로 감축시키고 미국에 대한 공격력은 막는 이게 현실론인데 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북핵 위협과도 싸워야 되지만 네. 북핵 비핵화 현실론과도 또 싸워야 돼요. 그러면 북한의 핵을 부분적으로 용인하게 되면 우리가 뭘 받을지를 미국한테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세 가지죠. 자체 핵무장, 그다음에 전술핵 반입, 아니면 우리는 이제 핵물질만 있으면 핵무장이 빠르거든요. 예. 그게 농축과 제철의 권한만 받으면 되는데 국제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미 원자력 협정이 이걸 막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받아야 되죠, 만일에.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그대로 가되 핵군총론을 막되 네. 현실화될 경우에는 여기에 상하는 대가를 우리가 받아내는 게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지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아직 북한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김여정 부부장이 제가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말했거든요. 친분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수뇌분들끼리의 친분은 친분이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그랬거든요. 친한 건 친하지만 왜냐하면은 지금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이 좋아한다 그럴 것 같지만 김정은 정권에게 가장 큰 정치적 상처를 준 게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네. 하노이에서 결렬됐잖아요. 그렇죠. 60시간을 기차 타고 종이장 들고 갔는데 그때 최선희부터 리용호까지 당황했던 모습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보면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은 이중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하고 싶지만 네. 그러나 확실한 담보가 없다면 협상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크렘린궁도 그런 그 입장을 내놨잖아요. 특별히 축하할 거 아니다. 비호국이다. 아마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자신들의 핵을 인정하는 현실론적인 카드를 가지고 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때까지는 아마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윤석열 정부 이야기로 다시 넘어와서 윤 정부는 그동안 이제 동맹과 가치 외교에 조금 주력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도 어떤 호흡을 맞춰 나갈지 궁금한데 우리 외교 전략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한미 동맹은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상수입니다. 상수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FTA, 그다음에 이 이라크 파병 이런 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공화당 정부 트럼프 2기가 시작된다고 해서 한미 관계 본질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양측 다 이해관계가 일치하니까. 그러나 동맹을 중시하는 국제주의적 입장의 바이든 정부와 자국 이해관계 중심의 고립주의적 트럼프 정권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맹 만능, 동맹의 우선주의 이 전략에 어쨌든 융통성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활용을 하되 그러나 결국은 지금 바이든 정부의 진영 논리, 민주주의 네트워킹 그것보다는 트럼프 정권의 탄생은 뭐냐면 각자 도생이거든요. 각자 도생. 그러니까 동맹을 활용하되 한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실형 외교를 이제 섞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의 외교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